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이제 오늘 10월 학평 시험,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자, 이 시험을 통해서 뭐 잘 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좀 아쉬운 성적을 받은 친구도 있고, 그럴 텐데, 자, 우리의 목표 지점은 바로 수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 이건 바로 9월 모평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난이도 측면이나 이런 거 조금씩 다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9월 모평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예상하고 있는, 자, 그 가장 중요했던 특징, 그걸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각각의 문제마다 쓰이는 개념이 매우 선명하게 읽힌다라는 것이 9월 모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측면에서 이 10월 학평 시험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 시험지도 그랬어? 자, 쌤이 지금 4번, 13, 14, 15, 21, 22 제일 어려웠거나 좀 특이했던 문제들을 해설을 할 건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도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에서 바로 쓰인 개념이 명확하게 안 읽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게 복습이 필요하고 주지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시험지도 그 개념이 명확하게 읽힌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선명한 시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좀 여러분이 이 시험지에 대한 복습의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4번, 13, 14, 15, 21, 22번 이외에도 주요 문항들, 이제 뭐 4점짜리로 만났던 문제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개념을 읽어내고 이용했어야 되는지 쌤이 쭉 얘기를 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 체크하고 복습하시고요. 앞으로도 수능 시험 날까지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더 해나가고, 그리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습관화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더 라스트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라스트 오브 라스트 하나의 시즌을 더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제일 먼저 개념을 선명하게 읽어내고, 그걸 통해 내가 잘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개념에서 구분하고 복습해 나가는 과정. 자, 이게 제일 현 수능 9월 모평 이후 예상되는 방향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 방향성이다. 우리는 라스트 오브 라스트에서 그것을 더 해나갈 것이다. 자,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뭐 앞에 있는 2, 3점짜리 문제들은 대부분 여러분도 그 선명하게 읽힌 개념 하나로 다 문제풀이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고요. 그중 약간 특이했던 4번이었을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3, 4점짜리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수 있었던 것, 그냥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문제시 되었던 부분이 있다, 선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그럼 풀이할 때에도 약간 어려움이 있거나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8번부터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번 fx, gx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부등식이었어요. 만약 이것을 한 번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럼 적어놔야 될 거예요. 부등식은 빼기다. 그리고 또 부등식은 최대 최소다. 자, 이것이 수투에서 부등식에 활용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지금은 fx와 gx를 뺀 함수로 하나의 h 등의 함수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나가는 과정이더라. 읽힌 것이 그대로 이용되네요. 부등식에 대해서 빼기, 최대 최소 이 두 가지 이외에 중요하게 공부한 게 무엇이 있나? 없잖아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은 거듭제곱근 중 실수, 그걸 관찰하는 것이었으니까 A의 n제곱근이라고 하였을 때 실수를 관찰하기 위해서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호가 중요했고요.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호가 중요했고요. N은 홀수, 짝수 등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2에서부터 10까지 쭉 진행해 나갈 때 홀짝을 N은 생각을 해야 하지만 A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2차식이기 때문에 이 2차식의 부호를 같이 고려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차식의 부호 따라가 봤더니 뭐예요? 2차 부등식이네요. 2차 함수의 그래프 및 2차 부등식. 우리가 읽히는 개념 그대로를 이용해서 분류를 해주면 되는 것이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는 2차 함수와 직선 이치관계입니다. 자, 이것은 근을 통해서, 연립해서 근을 통해서 다룰 수 있다. 그 뒤는 뭐 여러분이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두 교점을 직접 찾아내고 계산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역시 읽히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11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주기 내에서의 비율을 찾아내게 되면 그것을 통해 또 다루게 되면 되는 겁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수투 방정식의 활용은 수원과의 차이점 뭐지? 보다 더 극값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절대값에 의해서 이렇게 막 뒤집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생기는 미분 불가점까지를 포함해서 극값에 집중해주면 방정식의 활용, 뭔가 y 콜 ky와의 교점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많이 다루어 본 바, 개념이 선명하게 그것이 그대로 이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번 문제 정도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와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아, 그래. 항등식에서는 수치 대입 개수 비교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다항함수를 소재로 했을 때에는 개수 비교도 잊지 말자. 최고 차수라든지 개수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읽혔던 것들을 이용을 그대로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시험에서의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좀 의아했을 겁니다. 왜 이런 4번 문제부터 해설을 시작을 하느냐. 자, 오히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특히 쌤이랑 공부해 왔다라고 한다면 거의 복습 수준의 것으로 이와 같은 개념이 주어졌을 땐 이렇게 풀이하는 거 다 해보았던 것들이잖아요. 자, 근데 이 4번 문제는 어찌저찌 풀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풀었지 싶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M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지만 fx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입니다. 그렇지, 다항함수의 성질이지. 그러면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인 함수가 구간 양 끝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요. 아, 그럼 이 사이에 fc 이퀄 제로가 되도록 하는 C1이라는 녀석이 열린 구간 1, 3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되잖아요. 자, 같은 방법으로 3, 5 사이에서도 3과 5 사이에 C2라는 근이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을 이용한 것이냐? 사이값의 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근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씩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3차식이므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m이 하나가 여기 있고 n이 하나가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 그리고 그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2고 하나는 4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네. 그래서 fx는 x, x-2, x-4로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구나.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이 구간에 적어도 하나, 이 구간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논리적 추론을 하게 되고 적어도 하나이지만 2개 이상일 수는 없다. 아, 여기에서 주어진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남은 실근은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둘이 이 사이에서 자연수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추론한 것이고요. 이와 같은 4대 정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과정, 수2에서 정확하게 읽어나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수능시험에서 여러분이 고난도 문제의 추론 과정에 이용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정답 F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 4, 2를 곱하면 되고요. 8, 6에 48 정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로 13번 문제를 보고요. 앞에 있었던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선명하게 읽히는 개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나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기에는 그걸 준비하는 거다. 그걸 중심으로 복습을 진행해야 된다. 나에게 그 개념이 선명하였는가. 자, 그럼 일단 이 13번 문제에서도 먼저 중요하게 읽히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무려 3개예요, 3개. 자, 이럴 때는 관계에 집중을 해야겠지. 밑이 A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대칭 이동을 한 건데 뭔가 평행 이동되어 있는 것들, 대칭 이동되어 있는 것들 모두 다 합동입니다. 3개가. 어느 순간엔 이 합동인 그래프를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밑이 A다라는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도 이 3개의 함수 안에서 사실 시작점이 어디가 다르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 지수 함수의 본질은 모두 같은 것이 3개가 주어져 있다. 읽어냈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이고요. 그리고 이건 기울기를 가진 직선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잖니? 여기서 읽어냈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지수함수와 직선,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연립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우리 교과 개념에 없잖아요. 지수끼리, 로그끼리 이것을 함수의 활용으로 방정식, 부등식 처리하는 거 공부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얘네를 섞어서 방정식 풀이?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얘는 합동인 도형을 중심으로 해서 얘답게 다루어 주면 될 것 같고요. 얘끼리. 직선은 직선답게 그들끼리 좀 다루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직선이라는 녀석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라는 녀석은 직각삼각형이라는 도형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것은 앞에 있었던 극한 문제, 10번 문제에서도 동일한 그림, 동일한 기본 원리가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떠올릴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직선을 가지고 P, R, Q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수함수랑 전혀 무관하게 얘를 먼저 다루게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다? 너랑 너를 동시에 공부한 적이 없다. 너라는 개념이 선명했고 너라는 개념도 선명했으면 이 두 개의 개념은 얘를 얘 따로 얘답게, 얘를 얘 따로 얘답게 다루라는 뜻이다. 여기까지를 읽어냈어야 이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야. 지수함수와 직선이 있으면 그 둘의 본질은 매우 달라. 얘는 일정한 비율이고 얘는 기울기니까 얘 따로 다르게 말하면 얘는 얘답게 얘는 얘답게. 그러므로 직선들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O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O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라는 녀석은 기울기뿐만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내는 공식에서도 이용이 될 수 있다. 10번 문제에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용했던 것까지를 생각해 주면요. 일단 이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니? 나를 T, 나를 2T라고 둘 수 있어요.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면요, 이 직각삼각형이라는 녀석,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데도 이용이 되었었구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이 하나는 수직선상에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좌표의 차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5 빼기 t. 바로 구하면 돼. 그럼 이 녀석은요? 오케이. 너 두 개를 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좌표 평면상에서 구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델타 x와 델타 y를 각각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것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었구나. 이것이 사실 1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좌표의 차의 절대값으로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원에서 이렇게 빗변의 길이 10번 문제에 있었잖아요. 자, 그것을 구할 때에는 x좌표의 차, y좌표의 차, 기울기라는 녀석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델타 x와 델타 y의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의 기본 원리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제곱으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것이구나. 빗변 제곱 5제곱은 5-t의 제곱 더하기 2t의 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 바로 t 이퀄 2인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2라는 거예요. 4라는 거예요. 너 5라고 했으니까 너 3. 끝. 자, 이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x와 y의 대응, y와 x의 대응, 심지어 뒤집어 대응시킨 것까지도 로그 함수로 정의한다. 이러한 것을 주력으로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x 따로 y 따로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찾아내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직선을 따로 직선답게 다루는 방법이었고요. 기울기와 관계된 이 직각삼각형이라는 도형이 무엇과 함께 지금처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혹은 내외 분점은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직선이라는 기울기라는 본질이 함께 출제될 수 있는 요소를 같이 정리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를 하고 나면 남은 부분들은 이 좌표의 차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가지고 모두 대입해서 계산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계산을 통해서 처리했어도 무방하고요. 자, 근데
이게 좀 궁금하잖아. 이 합동인 것을 어딘가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 그래서 한번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가 합동인 도형이라니까? 그럼 얘네 둘을 합동인 도형인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원래 있었던 녀석과 이게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관계라도 같이 맞춰줘 보고 싶어. 지금 Y축 요 부분 점근선은 다른 곳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얘네 둘이 아예 합동인 도형임을 보기 위해서 좀 옮겨보고 싶어. 해서 옮겨봤습니다. 얼만큼 옮겨야 하냐면요. 4만큼 옮겨야 되네요. 여기 P고요. Q고요. 2고요. 4고요. 여기 이만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딱히 막 재밌진 않아. 근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점근선이 y 콜 마이너스 4분의 7이잖아. 이 녀석의 점근선은 y 콜 1이잖아. 여기서 이게 지금 이 함수에다가 p를 집어넣은 녀석과 이 함수로 따지자면 p-2를 집어넣은 녀석이 그 함수값의 차가 4라는 것이야. 만약에 같은 것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우리 둘은 지금 평행이동 관계를 따지면 점근선 사이의 거리가 4분의 11이므로 이만큼도 4분의 11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합동인 그래프가 무려 3개 주어져 있으니까 밑이 동일하니까 계산이 가능하다. 그거 외에도 이 지수 함수들끼리는 서로 합동이다라는 것을 이용해 볼 방법이 있는가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요만큼은 4분의 11이라서 차이가 있네? 여기 4분의 5만큼 차이가 있네. 그래요. 여기에선 뭔가 아주 크리티컬한 느낌은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자, 그 다음은 이 녀석을 보았습니다. 이 녀석 둘은 X좌표에서 차가 3이잖아요. 평행이동을 했을 때가 지금 얘를 마이너스 3만큼 가져가 주면 만들어진다? 마이너스를 떼어보면 그 관계가 일치합니다. 자, 지금은 점근선까지의 거리라는 녀석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등을 이용하고자 하였을 때 좀 다른 값을 집어넣은 점근선까지의 거리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있을 것 같아. 곱하기 a제곱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보다 드라마틱한 것이 찾아진다. 어떤 측면에서냐? 이걸 p, 뭐시기라고 하잖아요. 자, 이걸 함수 값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까지의 거리에 집중을 해볼게. 점근선까지의 거리는 a의 p 플러스 1제곱이잖아요. 함수값은 a의 p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인데 자, 어쨌든 지수함수의 본질은 일정한 비율로 이 값이 늘고 줄고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의 기준선이 점근선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풀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식을 통해 풀이한다고 해도 이걸 찾아내야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는 거예요. 사실 둘이 점근선이 똑같진 않아. y 콜 2분의 3이 이 밑에 있는 녀석의 점근선이야.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만큼 너를 평행이동시킨 것이고 실제로 X좌표도 마이너스 3만큼 작아진 상태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가지고 와서 같은 그래프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동일한 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P 플러스 1제곱이라는 녀석 두 개를 더한 것이 4가 아니고 여기 2분의 1만큼 겹쳤잖아요. A의 P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두 배가 2분의 1만큼 다시 띄워주면 되지. 4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P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2분의 9였으니까 2를 나누어주면 4분의 9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A의 P 플러스 1제곱이 4분의 9가 된다라는 것을 안 상태로는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더 쉽고, 방금 전에 보았던 여기에서의 비율을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이거랑 똑같은 걸 평행이동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A의 P 플러스 1제곱입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 A제곱, 이만큼 옆으로 왔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A제곱분의 1 해 주었을 때 얻어지는 길이입니다. 그 둘을 뺀 것이 4분의 5만큼의 차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A의 P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4분의 9가 되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는 4분의 9, 1-A 제곱분의 1 이퀄 4분의 5, 4 없어진 상태로 9분의 5까지 가지고 A 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을 구해주게 되면 그래 9분의 5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너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구해지면 9분의 4가 된다. A 제곱의 값이 4분의 9가 된다와 같은 것이므로 A의 값은 2분의 3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요. P의 값은 1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대입해 주게 되면 얻어지는 좌표 아무 곳에서나 찾아주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직선의 Y절편 구해주게 되면 대입해서 좌표 구한 다음에 K를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K 값이 바로 얼마가 나오냐면 K의 값이 4분의 잠시만요. K의 값이 아까 구해놓은 것을 까먹었어요. K의 값이 여기 대입해서 구하겠습니다.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P가 1이고요. 그 다음 A의 P 플러스 1제곱이 지금 현재 얼마다? 4분의 9다. 거기다 1을 더한 것이니까 4분의 9에다가 4를 더해 준 것 같습니다. 13이 되고요. 우리 둘을 여기에 대입해서 구하면 되므로 지금 K의 값을 구하는 것은 이것의 2배에다 널 더한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4분의 8을 더해서 구해주면 4분의 21이 구해지고요. 자, 여기에 주어진 A의 값 4분의 6을 더해주게 되면 4분의 27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뒤는 대입을 통한 계산을 통해서 구했어도 되는데 지금 무엇이냐? 지수 함수가 3개가 밑이 동일한 것이 주어져서 그 관계, 합동인 도형을 이용하도록 하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아, 여기서의 점근선까지의 거리와 여기서의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같구나. 지수함수의 본질 자체가 이건 직선처럼 계속해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등비로 나타난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았고 계산을 통해 구할 때에도 점근선까지의 거리, 저 부분을 발견해서 같다라는 것 혹은 몇 배가 된다라는 것 등을 이용해주면 더 유리한 풀이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로 제법 길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력 개념이 되는지 다른 문제들보다는 조금 늦게 알아차리게 돼요. 자, 하지만 이 개념어들에 충실하게 반응을 하도록 하고 그거대로 행동을 해주기만 하면 딱 2단계에 걸쳐서 결국 뭘 묻는 문제인지를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밑줄 쳐야 되는 중요한 개념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입니다. 밑줄 긋고요. 옆에 수열이라고 적고요. 뭐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차례로 대입해가며 나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적분 그리고 부등식, 정적분 그리고 부등식, 정적분 그리고 부등식, 사실 그래서 어떤 넓이라든지 적분 구간이라든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캐치해내지 못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열 단원과도 같은 것이다. n에 1부터 차례로 대입해 가며 1에서 4에서 1까지를 적분한 것은 0 이상. 그리고 뭐 4에서 2까지, 4에서 3까지, 4에서 4까지는 좀 쉬워요. 얘는 원래 그냥 0이잖아요. 자, 그 다음 4에서부터 5까지, 4에서부터 6까지, 4에서부터 7까지 7개 대입하였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대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와 닿는다. 이게 계속해서 0 이상이다, 0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라는 것은 2차 함수와 부등식 사이의 관계로 앞에 9번 문제에서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 잠깐 언급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A 자리에 들어가는 것의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부호를 살피는 것이다.
2차 함수 그리고 2차 방정식 및 부등식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이 조연급에 해당하는 내용의 중요 내용이 되는 것인데, 앞서 9번, 10번에서도 이미 살핀 것처럼 이 실근이 몇 개 존재하냐에 따라 이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있고 없고가 보이게 되는데, 여기선 그냥 명료하게 4에서 5까지, 4에서 6까지, 4에서 7까지 이게 모두 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4에서 그 이후로는 X축 위로 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여기선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0인 녀석이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하게 되네. 이거는 1에서부터 4까지로 바꾸어 생각을 하면 부호로 보기가 더 쉬워. 거긴 0 이하가 된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3에서부터 4까지, 2에서부터 4까지 등도 따져보면 다 0 이하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체 혹은 일부 구간이 X축 아래로 가라앉아 있게 된다는 것을 살피게 되고요.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넓이의 활용이라는 우리의 정적분의 활용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중요 내용, 그리고 그것의 유도 과정, 의미, 바로 어떻게 되어 있었냐? F라는 P적분함수가 양수일 때에는 그냥 적분하면 넓이가 된다는 것을 밝히게 돼 있고, P적분함수가 음수일 때에는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 붙여서 뒤집어서 적분을 해야, 그래야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였었기 때문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 이게 그저 넓이가 되느냐, 혹은 그 넓이와 같은 값을 가지는 음수가 되느냐, 넓이 그리고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유도 과정에 나와 있는 것대로 F가 양수일 때 그리고 F가 지금처럼 음수일 때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유도 과정의 개념입니다. 그 내용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었고요. 앞에 6번 문제를 보면 이미 2차 함수가 둥둥 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기억부터 2차 함수에 대하여 지금처럼 계속 둥둥 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뒷부분은 만족시킬 수 있게 되겠지만,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적분값이 음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다. 만족시킬 수가 없겠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적분하더라도 이걸 순 방향으로 지금처럼 뒤집어 조사해 주었을 때는 전부 0 이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데, 자, 이것이 그래요. 완전 제곱식골 등으로 fx를 지금처럼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칭축이 2가 되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k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것인데,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혹은 0이다 등으로는 안 되고 음수인 부분이 앞서 9번에서처럼 생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음수인 부분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필요 조건이 F2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이었다. 사실은 판별식 D의 기본 원리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 부등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도 닮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살필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지점은 바로 여기와 여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4, 내가 0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자, 이건 당연히 만족을 시키겠지. 4에서 5까지, 5에서 6까지, 4에서 7까지, 4에서 8까지 이 뒷부분은 전부 지금처럼 0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그냥 넓이라는 기하적 의미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반대로 접근하는, 그게 좀 어려웠을 시에는 뒤집어 봤어요. 그럼 1에서부터 4까지, 2에서부터 4까지, 3에서부터 4까지의 정적분 값이 모두 0 이하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충분히 만족시키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만 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야. 얘가 3하고 4 사이를 지금과 같이 지나갈 수도 있어. 얘가 4하고 5 사이를 지금과 같이 지나갈 수도 있어. 이때에는 얘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이때에는 이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니은에서 하나씩 먼저 살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자, 볼게요. 3에서부터 4까지를 적분한 것이 0 이하다라고 지금처럼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밑에 넓이를 S1, 위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3에서부터 4까지 f를 적분한 것이 지금 0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S1이 S2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넓이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바로 정적분으로부터 넓이를 유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을 하였을 시에는 S1은 반대로 구해지게 되고 S2는 이와 같이 구해지게 된다. 뒤집어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더라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S1, S2라고 했을 때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자, 4에서 5까지를 F를 정적분한 것은 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읽어낼 수 있었던, 대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S2 빼기 S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S1보다 S2가 넓어야 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얘는 너를 한번 구해봄으로써 S2 빼기 S1으로 구해진다. 혹은 S1에 마이너스가 붙고 S2에 플러스가 붙는 것으로 역시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살필 수 있으면 그 다음은 니은에서 지금 살피고 있는 것처럼 3에서 4까지 뿐만 아니라 2에서 4까지, 1에서 4까지. 자, 문제에 처음 주어진 것으로는 4에서 1까지, 4에서 2까지, 4에서 3까지를 소급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 것을 니은에서 확인하게 되고요. 반대로 그와 대칭인 상황이므로 이쪽 5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이 뒤로는 이렇게 양수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4에서 6까지를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4에서 5까지의 적분 플러스 알파의 넓이가 생겨요. 플러스 알파의 넓이가 양수로 생기는 것이 당연해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뒤로는 넘어가 있게 되니까. 그 다음 4에서부터 7뿐만 아니라 4에서 8, 9, 10 더 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땐 4에서부터 5까지 요만큼이 지금 0 이상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뒤는 뭔가 플러스로 더 넓이를 구해 나가서 더한 값이 되기 때문에 모두 0 이상이 되는 것이 만족되게 된다. 수학적 귀납법과도 비슷한 내용이네요. 왼쪽에 대한 것을 니은에서 구해보도록 하였으니 돌아가서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뭐니? 3에서부터 4까지의 F 요거 마이너스 붙인 게 2에서부터 4까지 F 마이너스 붙인 것과 이와 같다라는 것이고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양쪽 부등호를 뒤집어 주게 되면 3에서부터 4까지 그리고 2에서부터 4까지 지금과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가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보면 3에서 4까지의 F 자체가 0 이하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이 조건만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2에서부터 4까지, 1에서부터 4까지 등을 모두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음수 부분을 더 적분해야 되는 것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만 0 이하다라는 것을 내가 정확히 살피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무조건 0보다 작아지게 된다. 나머지 것들도 무조건 0보다 작아지게 된다. 자, 우리가 살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두 군데에 있다. 를 니은을 통해서는 내가 0 이하면 얘는 더 작을 수밖에 없잖아. 얘는 더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잖아. 네가 되면 너희들은 자명해. 수학적 귀납법처럼 추가적인 부분의 넓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쪽은 먼저 해보았어요. 네가 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추가 부분이 붙으니까 더 커질 거야, 더 커질 거야. 이 뒤로는 설명 안 해도 돼. 이 둘만 정확히 설명해 주면 돼 라고 살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부터 4까지의 F라는 녀석, 2에서부터 4까지의 F라는 녀석. 자, 얘가 음수면 얘는 더더더 작아진다고 했어요. 얘는 이미 3에서부터 4까지 자체가 음수인데 거기에 플러스로 붙게 되는 부분이 앞에 음수가 더 붙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음수 베타가 더 붙게 되기 때문에 더욱 작아진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네. 틀렸다. 혹은 여기에 주어졌던 것 자체가 3하고 4까지는 2에서 4까지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f가 음수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넓이와 관계된 것으로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우측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부호까지를 모두 생각해서 고려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복습은 바로 여러분 정적분에 활용해서 넓이의 활용을 사실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나누어 적분을 하고 나누어 그것을 각각 유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만 계산해 보면 됨을 알았어요. 지금 여기서 K가 0보다 작다를 알고 있는 건데 기억 때문에 내가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을 것은 그냥 3에서부터 4까지를 적분하면 0 이하가 되는 거 요건 해야 되고 4에서부터 5까지를 F를 적분하면 0 이상이 되는 것은 요것은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이에 X 절편이 3하고 4 사이에 들어갔을 때는 얘가 더 넓다가 있어야 하고 X 절편이 4하고 5 사이에 들어갔을 때는 얘보다 얘가 넓다가 있어야 하잖아. 미분 적분은 하나의 순간을 다루는 것이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다루는 것이기도 하고 이지만 이 수열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끊어져 있는 이산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 부분에서 조금씩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미적분의 개념과 우리가 수원 수열에서 공부하는 개념이 다른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항들을 지금과 같이 조사해 주면 되고요. 어렵지 않은 계산을 통해 이거 3분의 1에 x-2의 세제곱 플러스 kx 등으로 표현하고 3, 4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3분의 1에 x-2의 세제곱으로 표현하고 kx 4, 5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자, 나머지 계산해 주게 되면 몇 계산이 조금 있습니다만 자, 많이 어렵지 않은 계산을 무려 3번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3에서 4까지의 정적분값 구해주면 이와 같고요. 0 이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음수로 구해진다. 뒤집었을 때 양수로 구해진다와 같은 말. 자, 그리고 여기는 4에서 5까지의 적분값이 0 이상으로 구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4에서부터 6, 4에서부터 7까지 그 뒤는 누적된 플러스 넓이만을 더하게 되므로 그 뒤는 모두 양수가 된다라는 것을 또 증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자, 그래서 디귿에서는 그것이 양수인 어떤 구간이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지금 상한선과 하한선이 모두 있기 때문에 K에 대해서 이 방향 두 개를 부등식으로 지금과 같이 구해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상처럼 4에서부터 6까지의 fx, dx 또한 k에 대한 식으로 지금과 같이 나타나고요. 거의 흡사한 계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차분히 지금 음수를 곱했을 때에는 아까 부등호가 뒤집혔었는데 양수를 곱했을 때는 부등호 그대로 있다. 그리고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에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게 되면 지금 주어진 녀석 바로 6에서 14 사이가 된다. 디귿에 있는 것처럼 6에서 14 사이가 구해지게 된다. 디귿 동그라미를 찾을 수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그럴듯하다. 이것이 지금 3, 4, 5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어느 일정 상황까지는 3에서 4까지의 정적분은 음수가 나오고 4에서부터 5까지의 정적분은 양수가 나오도록 만들 수 있어. 아마 이때가 최대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4에서 6까지의 적분값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게 4에서 5 사이에 어딘가를 지나가는 다른 K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K를 구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도 4에서 5까지를 적분한 것은 아슬아슬하게 0 이상이 되도록 할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에도 여기는 이만큼을 더 더해줘야 4에서 6까지의 적분값이 이만큼에다가 요걸 뺀 거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0 이상이도록 만들어 둔 것이니까 그럼 넉넉하게 양수가 되겠지만 아까 전에 적분값보다는 작은 값으로 구해질 것 같아. 그 하한선의 값은 6이 되는 것이고 상한선의 값은 14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자, 2차 함수를 위아래로 느리고 줄이고 하면서 2차 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사이의 관계와 더불어서 사실 고1 수학에서의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대단원의 대부분의 내용, 80%의 내용이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 세 개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수능 시험용으로 이것을 한 번에 딱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 판별식 D 등을 통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어. 대칭축이라든지 완전제곱식 등을 당연히 생각하고 이용할 수 있지. 근해 공식도 다 그 안에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근을 찾아냄으로써 2차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어. 그게 부등식이라고. 그래서 9번, 10번처럼 이와 같은 어떤 조연급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자꾸 나와 있었을 시에는 이 전체를 같이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의한 추론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개념에 해당하는 것들도 직선이랑 이차함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같이 잘 정돈해 두도록 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